인스타그램 누가 당신의 관심을 끄는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대체 왜 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옷이 멋져서 산 것일까? 아니면 가격이 적당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소유한 물건 대부분은 언젠가 그 정보를 살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휴대전화, 가구, TV, 컴퓨터를 구입하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을 것이다. 전 세계 광고 시장에서는 매년 600조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다. 광고는 신문, TV, 거리 광고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휴대전화 안으로 이동했다. 내가 기능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놀라울 것이 없는 전개다. 알다시피 관심은 장기 기억을 위한 첫 걸음이며 상업적인 메시지를 인식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사회적인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회적 정보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디지털 마케터들은 이러한 사실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관심이 매일같이 뇌에 수백 건씩 소량의 도파민 주사를 놔주는 기기에 쏠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며 뇌에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역시 알고 있다. 자신들이 쏟아붓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의 뇌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긍정적인 연상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SNS 흐름에 교묘한 방식으로 광고를 집어넣어서 목적한 효과를 달성한다. 상업적인 메시지를 쏟아붓는 휴대전화의 능력은 맛수가 없을 정도다. 휴대전화는 관심을 사로잡는 능력 외에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광고 메시지를 심는 능력이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피드 사이에 배치된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무척 교묘하게 넣어놓은 다수의 친구들의 피드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광고의 위치는 각각 맞춤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광고를 보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가장 수용적일 때 메시지를 노출한다. 예를 들면 방금 페이스북에서 축구 경기 사진을 본 사람은 스포츠 행사 광고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후보이며 휴양지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데 관심을 보일 수가 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에 둘러싸인 세상에서 관심은 황금이나 마찬가지다.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고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노출하기에 SNS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기숙사 프로젝트에서 출발하여 15년 만에 완전히 전세계 광고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하는 싸움에서 승리했다. 보물 창고가 활짝 열린 셈이다. 오늘날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스웨덴 GDP의 절반을 웃돈다. 페이스북이 만기 보고서를 낼 때마다 주식 투자자들은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전체 시간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일본일처가 황금색 같은 광고를 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최대한 오래 시간 머물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SNS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SNS 자동차 제조업체는 끊임없이 차량을 개선하고 더 안전하게, 더 환경 친화적으로 더욱 저렴하게 만들려고 한다. 만약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결국 재정 상황이 나빠지게 될 것이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기타 SNS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들의 관심이며 따라서 SNS 측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잘 끌어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늦든 이르든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경화를 둘러싼 디지털 총알 경쟁은 매일같이 치열해지고 있다.
앱 개발자, 휴대전화 제조업체, 도박과 SNS 모두 전보다도 더욱 교묘한 메커니즘을 구사하여 전쟁터를 돌파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더욱더 능숙하게 이용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한번 살펴보자. 색상은 선명하고 심볼은 단순하며 강력하다. 휴대전화는 슬롯 머신이나 다름없어 보이며 어떤 색이 눈길을 끄는지를 행동과학자들이 세심하게 연구했다는 사실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스냅챗은 새로운 사진과 메시지를 보려면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려야 하고 새로운 내용이 표시될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데 이는 슬롯 머신을 모방한 것이다. 슬롯 머신의 레버를 당기고 체리 3개가 뜨기를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그 결과는 어떨까? 미지의 결과에 더욱 활성화되는 뇌의 편향된 특질이 시동을 걸게 된다. 트위터나 나름의 방법을 고안했다. 휴대전화 앱을 누르면 하얀색의 트위터 새가 푸른 배경에서 2번 켜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다가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커진다. 그러고는 갑자기 모든 트윗을 보여준다. 이는 로그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인터넷 연결 상태가 나쁜 탓이 아니다. 트위터는 기다리게 만들어서 긴장 상태를 유발한다. 지연되는 시간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정교하게 측정하여 결정한 것이다. 푸시 알림음이 문자 알림음과 동일한 경우가 잦은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같은 알림음을 사용하여 친구가 문자를 보냈다고 믿게 만들어 뇌의 사회적인 상호 작용 욕구를 파고드는 것이다. 실제로는 뭔가를 팔려는 알림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페이스북, 스냅챗, 트위터는 자유롭게 메시지와 사진, 좋아요 같은 디지털 인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우리의 관심이다. 이들은 다양한 광고주에게 팔려고 메시지, 사진, 디지털 인증 등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잡아끈다. 만약에 공짜로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잘못 짚은 것이다. 내가 휴대전화를 쓰는가? 휴대전화가 나를 쓰는가? 현재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다면 나중에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의 관심을 지금보다도 더 잘 끌 수 있게 될까? 앞으로 2, 3년 뒤에는 디스플레이 앞에서 7, 8시간을 보내고 휴대전화와 SNS가 사회적인 접촉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더 나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앱이 등장할까? 그런 것이 나아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이런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간의 뇌와 좀 더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휴대전화와 SNS를 갖게 될 것이다. 아이폰이나 페이스북의 사용이 우리의 기분과 활동을 계속 저하시켜서 언젠가 우리가 사용을 멈춰버린다면 애플과 페이스북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순진한 발상이다. 그런 일이 생기기 어렵다는 거죠.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이 일각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신경 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기술은 그저 기술일 뿐이니 적응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생각. 기술은 좋든 싫든 견뎌야만 하는 날씨가 아니다. 기술이 우리를 맞춰야 하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와 SNS는 가능한 한 여기에 의존하도록 정교하게 개발되었는데 사실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었으며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제품을 원하고 그 제품을 요구하면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하늘이 푸른색이 좀 약하군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에 푹 빠져서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저 사람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휴대전화가 저 사람을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건물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회한을 토로했다. 특히 SNS 관계자들이 이랬다. 샤마스 팔리하피티아 페이스북 전 부사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근시안적이고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 피드백 루프는 사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SNS가 우리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경영진이기도 했던 션 파커는 페이스북이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로지 신만이 아이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간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속임수 속에서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수렵 채집인의 10에서 15%는 맞아 죽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선조들은 위험한 세계에 살았다. 기근, 감염, 사고, 야생동물의 위협은 일상적이었고 인류의 절반이 10세도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은 사자, 감염증 혹은 아사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인류는 서로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다. 놀랍게도 발굴된 유해의 상당수에서 두개골의 좌측에 상처를 발견했다. 아마도 오른손잡이인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얻어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수렵 채집이었던 선조들은 10에서 15%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인다. 원시 농경 사회에서는 상황이 더욱 나빠서 5명 중에 1명이 맞아 죽었다. 아마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는 모두 부족 내의 살인사건 통계로 서로 다른 부족 간의 살인사건 통계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자기 부족을 떠나서 새로운 호모사피엔스를 찾아 나선 사람들은 사실상 죽음의 길로 가는 셈이었다. 그렇다면 이 음울한 숫자가 말하는 것은 뭘까? 바로 인류의 중요한 사회적인 원동력 중에 하나인 우리와 그들로 편을 가르는 본성이다. 우리와 그들로. 특히 외형적으로 이질적인 것을 봤을 때 불안한 이유도 모두 이 본성 때문이다. 두려움 엔진인 편도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7만 년 전에 서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던 인류는 10에서 20만 명이었고 그 중에 일부가 서아프리카를 떠났다. 특히 극히 일부인 약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오늘날 쇼핑센터 한 곳에 있을 만한 이 인구가 현재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선조가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규모를 이렇게 작은 집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는 모두 유전적으로 비슷할 것이며 실제로도 그러하다. 인간은 다른 종과 달리 대부분 균질하다. 두 사람의 유전 행질은 99.9%가 일치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겉모습은 서로 다르다. 우리의 외견이 다른 가장 큰 이유로 기후 적응을 꼽을 수가 있다. 이를테면 피부색은 노출된 자외선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밝은 피부색은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더욱 잘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피부색이
창백할 것이다. 비타민 D 형성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위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역시 유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아시아인들은 눈알에 지방이 두터운데 이는 매섭게 추운 곳에서 살았던 몽골 선조들의 유산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세계 각지 사람들의 간의 유전적인 차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피부 두께 정도일 뿐으로 그저 지역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모두 한꺼풀만 먹기면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낯선 것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탓에 이러한 외견적인 차이를 상당히 크게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런 것을 크게 받아들인다. 응? 편도체는 경고음을 한 번 더 울리기보다 편도체는 또 한 번 더 울리기를 택한다. 한 번 덜 울리기보다 더 울리기를 택한다. 화재 경보 원칙이다. 그리고 편도체는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에게 적절하게 대처하라고 일러준다. 특히 상대방이 낯설어 보일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상대방이 낯설 때는,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면역이 생기는 거죠. 자기 방어를 하고, 만일 나에게 편견이 차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즉각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는 생각보다 편견에 차 있다. 내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결론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린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를 쫓아 이를테면 인종차별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내재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나간 시대에서 유래한 이 진화적인 존재는 무의식의 층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두려움 엔진인 편도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 7만 년 전 서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던 인류는 10만에서 20만 명, 그 중에 일부가 서아프리카를 떠났다. 특히 극히 일부인 이거 읽었나요? 자,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내재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나간 시대에서 유래한 이 진화적인 잔재는 무의식의 층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낯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은 피비린내 나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지만 오늘날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가짜 뉴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짜뉴스 가짜를 통해서라도 유익을 보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가짜뉴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서로를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려는 강력한 요건은 재앙과 위협에 대한 내재적인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문이나 TV보다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 기존 언론 매체와 페이스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신문과 TV 뉴스 편집팀은 어떤 뉴스를 내보낼지를 결정하고 그 뉴스가 흥미로운지 사실인지를 판단한다. 그에 반해서 페이스북 피드의 뉴스는 컴퓨터 프로그램 즉 알고리즘이 선정한다.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져나간 기사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책임질 편집팀이 없다는 뜻이다. 알고리즘은 페이스북 방문자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뉴스를 고른다. 즉 친구가 읽고 공유한 것을 고른다는 뜻이다.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네요. 역사상 인류의 10에서 20%가 맞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갈등과 위협을 다루는 뉴스에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정리의 정보는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고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뉴스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읽고 공유하는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개의치 않기 때문에 갈등과 위협에 직결된 뉴스를 이런 것들은 특히 빠르게 확산시킨다. 물론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 역시 마찬가지다.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정확히 이런 식으로 뉴스가 퍼져나간다. 연구자들이 SNS에 퍼진 수만 건의 뉴스를 조사한 결과로 가짜 뉴스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졌을 뿐만 아니라 더 빨리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만큼 퍼져나가려면 6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가짜 뉴스는 더 선정적이고 꼭 진실을 담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가짜 뉴스를 읽게 되면 알고리즘은 가짜 뉴스의 우선순위를 붙여서 부여하여 피드의 맨 위에 띄워놓는다. 게다가 우리는 가짜 뉴스를 계속 공유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짜 뉴스의 확산이 순전히 알고리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알고리즘 때문에 가짜 뉴스가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그것을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흐름에 동참할수록 가짜 뉴스를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페이스북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 채널이 되었지만 자신들이 퍼뜨린 뉴스의 진실성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다. 비평가들은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내재된 두려움과 갈등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심을 끌어야 광고 저들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일각에서는 SNS의 가짜 뉴스가 군사 갈등에 기름을 띄얹고 민주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만들었다고 지적을 한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을 조절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한 지배층이 기존 언론을 장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장악한 팀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뉴스를 갈등을 조절하는 뉴스를 올린다면 어떨까. 그러나 사실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진실된 사람이 퍼뜨리는 것인지 또 얼마나 연구를 하고 착실하게 그 사람의 또 그 SNS를 먼저 퍼서 만든 분이 계속 그렇게 나쁘게 잘못된 것을 올리면 결국은 구독자가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은 오히려 오늘날 일이 여러 가지 정치 싸움에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